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이제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공포의 월요일이죠. 좀 무섭죠 지금.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종종 사용하는 단어인 거시경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왜? 지금 상황에서 거시경제를 빼놓고는 주식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제가 굉장히 좀 헷갈리시고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용어들 최대한 많이 쓰지 않으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예전에 교과서 배울 때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 이런 거 조금은 들어보셨죠? 그 미시적 관점이라는 거는 어떤 사회 현상들을 좀 더 가까이서 이렇게 돋보기를 가져다 대고 보는 관점을 미시적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거시적 관점은 큰 틀에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관점을 거시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물론 이제 둘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이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그 태도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라보는 그런 태도라고 해야 되나? 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왜 더 중요하냐면 지금은 거시경제를 보지 않고서 주식시장을 정방향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게임이 있다고 하면요. 자, 이제 내일부터는 게임의 룰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라고 공지가 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틀에서 그 게임의 룰이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크게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거시경제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산업을 보고 그 다음 기업 차트를 봐야 된다 그랬죠. 이 네 가지 순서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요. 어느 때보다 거시경제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자, 관점에 대한 얘기 조금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타워에, 남산타워 같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서울을 바라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죠? 저는 약간 내가 그동안 되게 좁은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성북구, 강남구, 마포구 등등등이 있잖아요. 서울에 많은 동네들이 있는데 그 동네별로 이제 파트별로 나눠 놓은 것을 산업이라고 보고,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갖가지 빌딩들을 기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안에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차트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 주식시장이라는 이 사회를 바라봐야 하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게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통괄해서 보는 것을. 그래서 각가지 가지고 있는 산업을 이해하고 그 산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을 바라보고 그 기업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 중에 하나인 마지막 차트를 바라보는 것까지, 분석해내는 것까지를 주식시장을 폭넓게 바라보는 방식이다. 혹은 제가 주식시장을 대하는 태도다. 그 정도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범위인 그 거시경제를 오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제가 좀 가져보려고 해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약간 거부감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바로 뒤로 누르기 하시려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후회하십니다. 진짜 이거를 알지 못하면 주식시장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특히나 지금같이 큰 틀에서 게임의 룰이 한번 이제 바뀌기 직전인 상황에서는 한 번은 돌아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재미가 없으셔도 이걸 이제 보진 않으시더라도 그냥 적어도 귀를 열고 한 번은 들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다른 건 안 보셔도 되는데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봐주세요. 아시겠죠?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미국, 그리고 유럽, 일본, 중국 이렇게 한번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부의 총량의 한 25%를 차지하고요. 이 네 가지 국가, 그러니까 대륙을 다 통합하면 전 세계 부의 70%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에어컨 좀 키겠습니다. 이 네 가지 기업이 아니라 대륙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거시경제를 제대로 볼 수 없겠죠. 그래서 한 대륙별로 제가 간략하게만 살펴드릴게요. 먼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도에 공식적으로 경기 수축기를 발표를 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경기가 좀 어려워졌다는 거죠. 쉽게 말을 해서. 그런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 코로나를 맞은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로 이제 그 시점에서 돌아가 볼게요. 그럼 과거로 돌아가면 200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가 일어나자마자 전 세계 중앙은행이 통화재정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제로금리로 낮추고 그 다음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본을 조달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양적 완화라는 것이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 국면에서는 빠르게 회복을 해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는 이게 결국은 빚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일단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결과 경기 그 정부 부채가 역사상 최대치로 쌓였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러나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의 그 버블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실물 경기는 이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지를 못하고 꼬꾸라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그 실물 경기와 주식시장의 괴리가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백신 상황화 이전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준 미국의 이제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 물가가 2.5% 이상 상승하기 이전까지는 시장의 금리를 제어하지 않겠다. 이 말은 즉 주식시장의 버블을 그냥 뭐 어떤 통화 정책을 통해서 통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빨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이제 제스처를 많이 취했어요.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일드 커브 컨트롤, 그러니까 채권 금리를 인위적으로 이제 조절해서 금리의 상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그 제도를 시행할 것처럼은 하면서 하지는 않고 시간을 버는 거죠. 계속해서. 이게 이제 연준의 지금까지 보여줬던 태도였어요. 말로 주식시장에 이제 뛰어들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그 좀 위안을 주면서 괜찮아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고 시간을 계속 벌었어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백신 상용화가 되고 실물 경기가 이 주식시장의 속도에 맞춰서 따라올 수 있는 그 시점까지의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은 지속적으로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하겠다 하면서 안 했죠. 그리고 회사채 매입을 통해서 민간 분야까지 이제 손을 대겠다라는 액션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결과 주식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제2의 IT 버블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연준의 그 적절한 스탠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간을 버티면서 지금 결국 백신 상용화 과정까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기준이지만 정말 잘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라고 저는 좀 감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황은 현재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크게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정부 부채가 좀 크게 이제 비대해져 있는 거 말고는 그렇게 크게 걱정스럽지 않다. 정말 잘했다. 그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잠깐만요. 시경제. 그래서 미국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을 좀 볼게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살펴보려면 2008년으로 돌아가야 돼 결국. 그래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도강량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세계 시장의 그 음지에서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이렇게 바라만 보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세계 시장에 이제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때 전 세계적으로 다 완전히 경제가 그냥 무너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2008년 이후에 전 세계 시장으로 나오면서 전 세계에 있는 원자재와 최종 소비재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수입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고정자산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고용을 창출하고 대량 생산화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그 좀 경기 수축기에 들어갔던 국가들을 어느 정도 구해줬습니다. 중국이 2008년 이후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국가 차원에서의 무슨 그 양적 완화를 중국 차원에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중국이 좀 해줬다, 저는 그렇게도 해석을 하거든요. 굉장히 그 당시의 위기의 상황에서는 빠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이바지를 했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까 빚이라고 했죠. 양적 완화는 결국 빚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이치예요. 공급 과잉, 부채 과잉을 낳았습니다. 부채 과잉. 그래서 이 후유증이 고스란히 사실상 코로나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강한 영향을 줬어요. 악영향을 줬습니다. LCD, 정유, 화학, 그 다음에 철강, 그리고 태양광, 이런 산업들에 전부 다 영향을 줬어요. 중국은 값이 싸고 그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결과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산업에 포함되어 있던 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금 보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태양광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조선업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국면이긴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저 중국의 2008년 이후의 스탠스의 그 공급 과잉, 부채 과잉의 후유증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시달렸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차후에 그 아시아, 제가 이 용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나거든요. 인프라 투자 은행인가 그럴 거거든요. 인프라 투자 은행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공급 과잉, 부채 과잉으로 남았던 그 재고들을 한번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려고 뭐 위안화 국제화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타이틀을 걸고서 한 번 더 그 시장 진출에 나섰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중국이 어려워졌어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는 편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금융권 부실로 이어졌고요. 금융권 부실, 은행 부실, 은행권 부실, 그 다음에 지방 정부 부채 부실까지도 연달아서 이제 영향을 꾸준히 줬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도 그렇고 그렇게 개방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간접금융으로 그 자본을 조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굉장히 심화가 지속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썩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후에 차후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형태로 이제 극복을 해내는지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유럽 같은 경우 좀 볼게요. 유럽은 좀 힘들죠. 많이 힘들죠. 특히 이베리아 반도 쪽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고,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그 이전부터 사실상 경제가 좀 반토막 났다, 이렇게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죠. 통화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는 재정은 또 따로 쓰고 외교 안보도 좀 따로 쓰고 있는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뭐 독일 같은 수출 강국들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가져가고 있지만, 그리스나 뭐 기타 그 동유럽 국가들은 더욱더 이제 그 재정 상태가 악화되는 그런 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완전 굉장히 크게 직격탄을 맞았죠. 경제 전반에 걸쳐서 관광 산업들이 완전히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상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향후에 코로나, 다행스러운 거는 미국과 함께 지금 백신 상용화가 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유럽의 재정 상태는 그 제가 공부를 한 일에 가장 최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본을 조금 더 볼까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이제 저성장 기조와 디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 부채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고령화 문제도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취임 이후에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그 좀 재정을 탈피해 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어요. 엔저 정책이 실패를 했잖아요, 크게. 그래서 대기업을 통해 가지고 고용을 늘리고 소비를 증진시켜서 협력 업체를 키우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디플레이션을 좀 탈출해 보겠다라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비가 증진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고스란히 그 정부 부채로 쌓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중앙은행이 대기업의 그 대주주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타락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쪽 하나 질적 하나까지 손을 대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는 일본도 어렵다. 그래서 이 저성장 기조를 어떻게 탈피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알아봤고요. 우리나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가계부채입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지난번에도 제가 글에 적어드렸지만 실업률이 역대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제 회복을 하는지가 좀 중요해졌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하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전 세계적인 흐름을 좀 이렇게 바라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더 재미없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거시경제를 봤잖아요. 거시경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흘러가는 사이클에 대해서 한 번만 짚어보고 갈게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유동성 장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긴 했는데, 경제 위기 이후에 찾아온다라고 했죠. 금리를 낮추고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나타나는 장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유동성 장세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의 자금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가져가고 있었죠. 그죠? 이제 너무 빠른 것 같으니까 조금 천천히 할게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유동성 장세의 다음 파트인, 지난번에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실적 장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은 드렸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실적 장세가 진행이 되는 과정을 조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설비 투자가 시작이 되고 본격화가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소재 산업이 크게 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를 이제 저는 이제 이거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원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공부하는 방식대로라면 저는 여기까지의 과정을 1차 실적 장세의 과정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 2차 실적 장세의 과정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차 그 실적 장세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물가가 본격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그리고 나서 금리도 안정을 찾고요. 그리고 소비, 설비 산업까지, 자, 이런 순서대로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2차 실적 장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를 그렇게 살펴보고, 이 다음에 이제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씩 가속화가 되고 금융이 긴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금리가 상승을 하고 소비가 주춤하는 단계, 요 단계를 역금융 장세라고 합니다. 역금융 장세. 그리고 나서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정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따라가시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용어가 조금 지금 많이 지루하지만
그냥 그 용어가 주는 그 사전적인 의미만 그냥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세 가지로 넘어갔죠. 지금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그 다음에 역금융 장세까지 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가져갔고,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기업의 설비가 위축됐고, 그 다음에 구조 조정이 들어가는 단계를 역실적 장세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로 경제는 큰 틀에서 순환을 합니다. 그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기본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실적 장세에서 그 금융위기가 가속화가 되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유동성 장세로 돌아가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냥 큰 틀에서만 머릿속으로 이렇게 들으시면서 결국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주가 시장을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준 후에 다시 이제 기업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물가가 안정을 찾고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고용이 창출됐고 그 과정으로 다시 경제를 회복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 경제가 회복된 경제가 다시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 역순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 그리고 나서 다시 유동성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이제 그 주식시장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이 사이클에 대한 기본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더 어렵나요 이게? 이 이상으로는 설명이 좀 어렵네요. 그래서 그냥 이런 흐름이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 중간 지점 정도의 시장이 와 있다. 여기까지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산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지금 자동차 시장을 좀 빼놓고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난번에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를 하고 갈게요. 반도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뭐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중단이 됐어요. 이제 생산이 중단이 됐고, 지금 생산이 가능한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BMW와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 정도 빼고는 지금 전부 다 이제 좀 그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어떤 그 바이든의 행정명령 예고가 떨어졌죠. 반도체 공급망 확충에 대한 행정명령 예고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확보를 하려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 자동차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과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시장이 향후에 어느 정도 이제 성장 동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돼 있다. 저는 큰 틀에서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같은 맥락으로 배터리랑도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적어드렸지만,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산업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었어요. 배터리까지.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추가로 본다 그러면은 컨택트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컨택트 코로나 이후로 완전 바닥을 쳤잖아요. 모든 컨택트의 모든 산업들이 항공, 뭐 유통, 식음료 등등등등, 여행까지 해서. 근데 이제 그 컨택트 산업들이 실적 장세로 그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실제적으로 지표도 그 수출 지표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2월의 수출 지표가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헤지로 쓰기도 하는데 이 말도 좀 어렵죠. 그래서 그 물가가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을 가져가면서 같이 이제
그 흐름에 맞춰서 그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식음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음료와 그리고 금융이 있어요. 금융, 보험까지.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물음표지만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은 산업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언제 유동성에서 실적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저는 그렇게 봐서 컨택트도 좀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산업에 대한 일을 하시면 되고 이제 배터리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설명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보통 드렸었냐면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 미래의 먹거리다 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평단은 낮게라고 계속 평단에 대한 지적을 꾸준히 해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어디에 있냐면 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 저는 PER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PER이라는 거는 그 해당 산업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고 프리미엄 구간에 들어가 있던 그 산업들이 실적을 기반으로 한 실적 장세가 실적 장세로의 이동이 생기게 되면 그 성장성을 고스란히 반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가 그 성장성이 반영되어 있던 그 주가를 그 거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거품을 반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배터리뿐이 아니라 모든 PER, 고 PER 산업에 대해서 경종을 좀 울려드리긴 했었어요, 지속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조금 더 크게 충격을 전반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배터리를 빼놓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조정을 이용해서 평단을 낮춰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PER 산업들이 많잖아요. 고 PER 산업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바이오가 있죠. 이 바이오도 얘기할 게 이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바이오 평균 PER을 보면은 좀 진한 계산이긴 하지만 제가 계산했을 때 98.7인가가 나왔었어요. 근데 98점 평균 PR이 98점이 넘어간다는 거는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글로벌 빅파마들의 미국의 글로벌 빅파마들의 평균 PR이 보면은 많게는 뭐 33, 35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적게는 18, 20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완전 초대형 글로벌 빅파마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거의 뭐 3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시장 평균이. 그래서 썩 이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풍토이기도 한 거예요. 좀 다릅니다. 이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세계 시장이 바라보는 제약에 대해서 그 들이미는 잣대와 우리나라가 제약 시장에 들이미는 잣대가 좀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라이즈 3에서 지금 뭐 어느 정도 결과를 냈다라는 그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주가가 막 진짜 하루 장중에도 20% 30%씩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나 작은 거 하나 실패했다라는 작은 이제 뉴스 기사 하나에도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심한 좀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어서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이 바이오 같은 경우 특히 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가치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주가에 반영을 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 그런 산업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나 5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굉장히 고 PER 구간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바이오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이 필요한 거죠. 향후에 상정성이 거의 뭐 확보가 되어 있는 산업이잖아요. 사실상 지금 모든 세계 시장들이 가장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배터리 자체가.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거의 뭐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세계 수급의 대장이죠 지금. 그래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산업들이 발전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저는 유동성에서 실적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한번 시정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나 포트 구성으로는 꼭 필요한 그 산업군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그리고 컨택트까지.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요거를 제가 한 연말부터, 작년 연말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뷰가 지금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뭐 별로 제가 다른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는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이 바이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바이오가 움직이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을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전 세계 다른 시장하고 그 같은 맥락으로 보려면은 죽어도 이해 못할 거예요. 이거 S&P 제약지수만 보더라도 제가 알기로 30 언더고, 그 다음에 MSCI 일본 제약지수도 마찬가지, 유럽의 MSCI 헬스케어 지수도 다 보면요,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PR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가량 더 지금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막 무작정 이건 절대 못 갑니다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른 나라들과는 좀 큰 차별을 두고 있다라는 것 정도. 그리고 그 언제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도 2016년이었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한미약품에서 한미약품 사태가 한번 있었거든요. 이게 기술이 한번 취소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바이오 산업 전반적으로 아주 완전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매도가 시작되면서 바이오 산업 전체가 붕괴되는 현상이 한번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꽤 긴 침체를 겪다가 최근 들어서 제가 바라본 거는 그 향후거든요. 향후부터는 이제 유동성이 시작이 되면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좀 다시 한번 예전처럼, 그 이전처럼 바이오 산업들이 굉장히 고 PR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정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잘 잡으면 정말 로또 대박을 칠 수도 있는 산업이면서도 그에 준하는 위험성도 같이 가지고 있다. 저는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를 해주시고, 더 큰 틀에서는 지금 코인이 있죠. 제가 좀 무섭게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 코인이 있는데, 코인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코인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관심은 없어요. 근데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물음표기 때문에 저는 이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그렇게 좀 바라봅니다. 그 같은 틀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기업과 차트에 대해서는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다음 언젠가 시간이 될 때 따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거시경제와 간단하게 이제 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좀 정리를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에 대한 좀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코인 붕괴에 대한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근본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리와 코인을 빼놓고 주식시장을 좀 바라보긴 어려워요. 이 주식시장이 그 한가운데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경기부양책이라는 건 그 금리와 그 직결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이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경기부양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의 달러 강세, 금리 인상, 물가 안정, 완전 고용의 단계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 방향성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너무 큰 간격을 두지 않고 미국 시장을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시장의 노이즈들, 큰 틀의 노이즈들을 잘 보시면서 우리나라가 미국 그 경기가 회복되는 그 지점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 방향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 지금 주식시장이 가지고 주식시장을 정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론을 내자면 지금은 경각심을
조금 가지셔야 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상황과 지표들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 그리고 미국은 빠르게 코로나로부터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미국이 회복하고 있는 이 국면에 우리나라도 그 길을 빠르게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다. 미국이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을 한번 내버리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간격에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시장의 충격을 안겨다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염려가 좀 많이 된다. 한 요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저도 지금 이른 아침부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지 않는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 좀 똑똑하신 분들 많으시니까요. 개개인의 좀 능력 범위 내에서 잘 추스려가지고 정리를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 증시 전반을 이해하는데 이만큼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촬영을 했으니까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